이번 테마는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중에서 첫 번째 매매 관련된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이 재산권은 보통 자신의 재산권을 분명히 파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타인 재산권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금은 반드시 돈, 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금전이 됩니다. 만약에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한 번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이 재산권 이전 약정, 을이 대금 지급 약정하게 되면 이 경우에 약정으로 끝나는 계약을 우리는 낙성 계약이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 약정이 청약, 두 번째 약정이 승낙, 청낙, 승, 낙성립. 청낙, 승, 낙성립. 그래서 앞에서 이게 힘들면 현대 계보 아니면 낙성으로 기억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아닌 것들은 낙성 계약. 두 번째,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매수인은 뒤집어서 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을이 재산권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거꾸로 매도인은 재산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용 두 마리가 쌍용 자동차면 무 두 마리를 우리는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 쌍무 계약에서 우리가 연결되었던 테마가 뭐냐면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동시 이행합시다라는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쌍무 계약 체결 후 양쪽 잘못 없이 건물이 화재가 났다면 갑의 채무도 면제받고 을의 채무도 면제받는다. 그래서 대가 손실을 누가 부담할까? 위험 부담. 쌍무 계약의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그러면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채무 이행을 우리는 출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대금은 빠져나가고요. 이쪽 플러스가 될 것이고 거꾸로 재산권 채무가 빠져나가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내 재산 마이너스 네 재산 플러스 채무 이행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출연, 유상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이 계약이 성립했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이 퍼펙트 유효. 효력이 생겼습니다. 달라. 그래서 무가 두 개가 발생했어요. 유의를 전제해서 채무를 서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니불자 하나 집어넣어서 채무 불이행. 그래서 우리가 앞의 테마에서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지체는 최고가 필요하고 불능은 최고 없이. 그래서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 채무를 완벽히 이행했는데 혹시 매도인의 권리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께서 매도인한테 나는 돈을 퍼펙트 완벽하게 줬는데 왜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 있는 걸 주려 해서 담보 책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에서 우리는 담보 책임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자꾸 눈두장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자, 실제로 뭘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즉, 합의가 있으면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의 비용
이행기, 변제 장소 등 부수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약정. 테마, 재산권과 대금 약정. 이게 있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민법에서는 매매 성립 관련돼서 몇 가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매매의 일방이약. 지금 당장 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먼저 살 테니까 약속을 미리 예비해서 예약을 걸어둘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금 관련된 얘기, 해약금입니다. 혹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혹시 중도금 지급 전 해당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혹시 계약 체결에 후회가 생긴다면, 자,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상환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매수인이 만약에 후회가 된다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 계약금 해지를 우리는 해약금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비용 부담에 관해서 몇 가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약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당장 본계약,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이 곤란했을 때 장차 내가 계약할 테니까, 자, 본계약 체결 것은 미리 약정해 둘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매매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매 예약 관련돼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일방 예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방 예약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즉 일방만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경우, 양쪽 갖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일방 예약을 걸어서 그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 의사표시 행사하게 되면, 특징은 을이 갑을 향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특징, 매매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갑의 승낙을 유하지 않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형성권, 일방적합니다. 승낙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장래 등청이 나타나죠. 지금 당장 본등기 요구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장래 등청,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가등기, 순위 보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산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는 거.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승낙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성립한다. 그 이유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약정하면 약정한 기간 동안. 그런데 만약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형성권은 제척형이기 때문에 제척형거로 소멸합니다. 기억하세요. 제거합니다. 척이 뭐냐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도끼척입니다. 도끼로 제거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점유 관계없이 제척기간 경과가 되면 완결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음 이제 계약금으로 갑니다. 계약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민법은 이 계약 체결 과정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분쟁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혹시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합니다. 10억짜리가 혹시 13억으로 뛰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을 입장에서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저쪽에 8억짜리 토지가 급매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후회되죠. 그러면 본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민법전에 계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 그래서 약정한 계약금을 실제로 따따따따따따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이 사이에서 이 계약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계약금의 포인트는 계약금 해제입니다. 거꾸로 매수인 측도 후회가 된다면 준 계약금을 포기하겠다 해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는 한 이쪽 저쪽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계약금 거는 계약입니다. 그럼 매매계약과 비교해 볼게요. 매매계약하면서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하거든요. 매매계약은 민법전에 있는 전형 계약이고 계약금 거는 계약은 민법전에 이름이 없습니다. 15가지 계약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거는 계약은 비전형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매매계약은 약정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계약. 계약금 거는 계약은 현대계보, 요물계약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계약금 거는 계약은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요. 일부 지급해도 성립하지 않고요. 약정한 계약금을 실제로 따따따따따 걸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주고요. 계약금 거는 계약은 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됩니다. 연습하세요. 매매와 계약금 계약,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주된 계약, 종된 계약. 단 주종관계 있다면 주된 계약이 꽝이 되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꽝이 될 것이다. 주가 꽝이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종된 계약금 계약도 꽝이죠. 다만 주종관계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동시성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매매계약하면서 동시에 계약금 걸 수도 있고요. 매매계약한 다음에 그 이틀 뒤에 계약금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성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금 종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글자 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 약속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 노란 글자, 증약금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을 교부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계약했다는 최소한의 증거는 갖고 있다는 뜻. 두 번째, 계약금을 다다다다 지급하고 혹시 계약 체결 후회가 되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계약금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를 추상적으로 풀이한 것이 해약금. 그러니까 보세요. 계약금을 줬다, 약속했다는 증거다. 계약금을 줬다, 약속을 이쪽 저쪽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지급하면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해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끝낼 수 있고 수령자는 실제 배액을 상환해서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계약금 주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게 위약금 특약을 걸게 되면 이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약금 특약 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드립니다. 판례 태도입니다. 보충 들어갑니다. 양 당사자 간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서 매도인이 약속을 위반하면 이 위약이 다른 말로 고치면요. 5글자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자, 계약금 100을 손해배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 위약하게 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이 몰수한다는 특약을 단 경우죠. 그러면 이런 위약금 특약을 달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소송 제기 없이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실제 손해가 계약금보다 크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약금 특약을 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 책임 문제도 없고요. 소송 제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히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약이 한쪽만 위약금 특약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매수인은 위약금 특약이 없습니다. 오직 매도인만 위약금 특약이 들어갔을 때 이때는 매수인이 만약에 위약하면 계약금 함부로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지금 매수인은 위약금 특약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일반 귀책세로 해제가 되면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합니다. 계약이 해제됐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지 않고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매도인은 손해를 입증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지금 매도인만 위약금 특약이 있고 매수인이 위약금 특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매수인이 만약 위약하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해서 받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약금 특약 양쪽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쪽만 들어간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음 계약금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해제를 다른 말로 3글자가 해약금.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약금 해제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사유는 뭐냐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혹시 계약금 지급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후회가 밀려올 때 후회할 때 경우죠. 이때는 채무 불이행 관계없이 들어가는 해제, 계약금 해제입니다. 시기를 보게 되면 일방 이행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일방이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한 사람. 이행 착수는 보통 중도금 지급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거고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혹시 중도금 기일 이전 미리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이때 판례 태도는 이행 착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 해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특약이 없는 한 미리 이행기 이전 미리 이행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특약으로 미리 중도금 지급하기 없기 그런 문구가 없는 이상 매수인은 미리 중도금 지급해도 이행 착수로 본다는 뜻. 다음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 가자. 등기소 가자 이렇게 독촉한 것은 이행 착수라 보기 때문에 이행 착수가 되면 계약금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단순한 이행 준비. 단순한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은 경우죠. 이 허가받은 경우도 계약금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허가 지역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으나 다른 해제는 할 수가 없다. 기억해 두세요. 허가 지역이 나오면
계약금 해지할 수 있으나 다른 해지는 할 수 없다. 세 번째 거, 이행을 독촉하고 매매장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행 착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것하고 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 잘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금 해제 방법. 계약금 해제 방법은 교부자는 매수인께서는 포기하고 해제 의사표시가 하면 되고 받은 사람은 실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되죠. 보세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상환해야 되지 단순히 배액을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 수령자는 배액 중 일부만을 제공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제 배액 상환해야 되고요. 수령자가 배액 제공하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 그러면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약정 계약금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 계약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에 혹시 일부만 지급된 상태, 즉 아직 유초만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 계약금 해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금 해제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고요. 약정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금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계약금 4천만 원의 8천만 원 제공해서는 계약금 해제가 인정되지 않고요.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 1억 원의 2억 원을 제공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지문에 자주 뜹니다. 약정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 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준 계약금 일부가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라는 사실. 계약금 해제 효과를 보겠습니다. 계약금 해제 효과를 보기 앞서서 계약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혹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 중도금 안 주는 것은 이행 불능이 아니고 이행 지체에 빠졌습니다. 지체에 빠졌을 때는 상당한 기간 정해서 독촉이 필요하고요. 그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해서 법정 해제가 도달이 돼야지 계약이 끝나죠. 그러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하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상회복은 선악 묻지 않고 귀책세가 있든 어떤 주고받은 것 다 원위치 그리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전과 계약금 지급 요 사이에서 만약에 계약이 후회가 되면 매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갑은 실제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해약금 해제죠. 물론 계약은 소급적 소멸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를 기준을 잘 잡으시면 계약금 해제는 옆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요령이죠. 귀책세를 문제 삼는 체불로 인한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매매 효력의 일반적 효력 몇 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매도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 비용 부담 관련돼서는 목적물 측량 비용, 계약 작성 비용 등 이런 비용들은 쌍방이 특약이 없으면 균분해서 반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 비용은 반반이 아니겠죠. 보통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고 그다음에 과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물과 과실이 있으면 원물 매매가 있을 때 과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잡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인이 돈을, 대금을 완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보세요. 매수인 대금을 완납하지 하기 전이라면 과실은 매도인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과실은 매수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매수인이 대금 완납 이전입니다. 등기 이전도 해갔네요. 그럼 여기에 초점 맞지 마시고 돈을 다 안 냈다고 돼 있으니까 과실은 누구 거다? 매도인이 취득한다. 그래서 과실 지문이 뜨게 되면 대금을 완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관찰하시면 되고요. 대금 지급 장소는 보통 매도인의 주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목적물 인도와 동시, 자, 이건 조문입니다. 목적물 인도 동시 이런 말이 뜨게 되면 앞에 인도가 있으니까 동시에 같을 동자가 나와야 되니까 인도 장소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인도 동시 인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